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일 오후 2시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온 장예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월화수목 평일 내내 오후 2시에 장예찬의 정치펀치가 방송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꼭 아시아투데이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매일 오후 2시 저와 함께 정치권의 다양한 현안과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짚어보는 정치펀치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찍부터 들어와 주시는 코코아2님, 에스민님, 마토님, 소꿉친구님 등등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주요 정치인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3명의 굵직한 발언으로 정치펀치 시간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외신과 내신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과 추후 일정 등에 대해서 기자분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상식적인 생각이다. 내란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다 알리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국회를 보면 민주당이 그리고 일부 좌파 언론들이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을 자기들 마음대로 내란으로 단정 지으면서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몰아붙이고 심지어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의 공동정범으로 적시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 내란 확정의 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 셈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여러 수사기관의 조사와 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쟁점,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으로 다시 한번 은근슬쩍 이걸 내란으로 확정지어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 선을 그었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어제 저희가 정치펀치 시간에서 한독수의 어깨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독수 국무총리, 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한독수 대행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6대 압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 거부권을 당당하게 행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한독수 권한대행의 이야기 등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대체 어떤 법안들이 문제가 됐는가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헌법재판소 임명과 관련된 다툼, 그리고 민주당이 위헌적으로 통과시킨 여러 가지 특검법에 대한 한독수 권한대행의 입장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한독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느냐 마느냐,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위헌적으로 힘에 밀려서 임명하느냐 아니면 원칙대로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임명하지 않느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독수 권한대행에게 우리가 많은 응원도 보내고 또 메시지도 보내고 하는 운동을 계속 전개해가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마지막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역시나 당대표 권한대행입니다. 지금 여권은 권한대행 시대라고 해야겠네요. 정부에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중심을 잡고 있고, 여당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어지러운 국민의힘을 수습하려고 애쓰는 국면 같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이 오늘 아침 이런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탄핵안이 남발되었고, 22건이 아니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이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등에 대한 탄핵안도 추가로 발의되면서 무려 이 정부 들어 25번의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고 추진되고 소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25번 중에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린 경우는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25대 0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바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차 탄핵안에서 당시 헌법재판소가 진보 성향 판사들이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대 0 만장일치로 민주당의 탄핵은 무리하다, 이상민 장관은 탄핵당할 사유가 없다라고 기각했던 게 아주 상징적인 판결인데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냥 묻지마 탄핵으로 정부를 마비시키는 게 하나의 관행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와 탄핵 찬성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 정말 탄핵당할 사유가 아닌데 억지 탄핵으로 이 탄핵이 기각되면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표결에 참석한 찬성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 반대급부는 있어야 함부로 탄핵을 마구잡이로 시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 살펴보고요. 오늘 또 속도가 나고 있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추천과 관련된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 등이 있는데요. 어제 일부 언론에서 집중 보도했던 초선의 김재섭 의원이 과연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진되고 있는가? 제가 취재하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근거 없는 오보다, 몇몇 의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지나치게 부풀린 자가 발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인데, 오늘 또 국민의힘 초선 의원 44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후보군들이 검토될지 한번 차근차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경련님도 참 수고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쏭님, 또 광주 보수님, 또 여러분들, 최명희님, 제가 자주 보는 분들, 함께 오고 계시고, 이남욱님께서 국가와 민족 정론 언론 지지한다라면서 지금 어려운 시국에 중심을 단단하게 잡고 있는 우리 아시아투데이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아투데이 TV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매일 발행되는 글로벌 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신문도 여러분이 문의 전화 등등이 유튜브 곳곳에 공지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전화하셔서 구독해 주시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중심을 잡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대리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제를 좀 분명히 해드리면,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공식적으로 합류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대표 변호사를 맡고요. 윤곽근 전 고검장이 합류한다는 것 정도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최명성 변호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발령이 났죠. 그 외에는 아직까지 실무를 담당할 변호인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탄핵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고 그 중요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5명,
최대 10명 정도의 변호인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신망받는, 존경받는 법조인이고, 윤곽금 전 고검장 역시 법조 경력이 매우 오래된 분이지만, 그들보다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실무를 할 젊은 변호사들도 변호인단에 속속 합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현재로서는 변호인단 구성이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또 아무나 다 변호인단에 합류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나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서류나 요청을 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것도 수사나 법적 조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본인이 스스로 지겠다고 하신 만큼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변호인단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그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조금 양해해드리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호인단은 아니지만 아마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소통하면서 법적 조언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이 기자회견 안 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저는 그런 의견에도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다만 지금 너무 많은 기자들의 질문이 석동현 변호사나 주변 인물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개인적으로 본인이 전화하고 받아주기에는, 저도 예전에 최고위원 할 때 많을 때는 하루에 전화가 막 정말 100통씩 오더라고요. 여러분, 과장이 아니라 기자분들의 전화만 한 100통 받으면 그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대답을 100번 해야 되는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도 나름대로 제가 추측하기로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의 교감 아래에 자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만 제한적으로 기자들에게 답변을 해주겠다 하는 차원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조금은 선회해서 생각해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그리고 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이 무도한 광풍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시간이 벌써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네.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은 아시는 것처럼 변호인단 구성을 한다고 대통령 측의 입장이 따로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 언론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갔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조치를 회피한다,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처음에 대국민 담화에서 한 약속과 다르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감당하기 힘든 가짜 뉴스들이 또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고 경계하는 것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좌파들이 만들어내는 음모론과 가짜 뉴스에 보수 진영이 대항할 힘조차 내지 못하고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그냥 우르르 무너져 내렸죠.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외설적이고 낯뜨거운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횡행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법리에 근거한 심판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의한 마녀 사냥 재판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8명이 단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8대 0이라는 참 비극적인 결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 당시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뒤늦게 나오고 있고,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보수 진영의 많은 정치인들,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나 대권 주자들 중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사석에서 만나고 최근에도 뭐 밥도 먹고 저녁에 간단하게 술자리도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해봤다.
그때 탄핵해봤다. 그런데 국민 여론에 밀려서 탄핵해보니까 그게 적어도 소신파로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그거 얼마 안 가더라. 너나 할 거 없이 보수 진영 전체가 다 죽어서 무너져 내리더라.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탄핵 찬성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그때 그렇게 보수 진영이 분열돼서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릴 게 아니었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좌파들의 저 바람몰이 인민재판에 대항했어야 됐다. 그랬다면 훨씬 더 나은 대안이 나오고 문재인이 집권해서 나라를 망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그 심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후회를 그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사석에서 식사자리에서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할 때도 의원총회 등에서 여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한 고백과 반성을 하면서 초선 의원들을 다독거렸다고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의 경험이 전혀 없는, 그게 얼마나 보수진영 전체를 괴멸시키는 일인지 상상도 못하는, 나이를 떠나서 정치 경험이 일천하고 빈약한 철딱선이 없는 초선과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또다시 탄핵 가결이라는 비극적인 결론을 만들어내고 말았는데요.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담화 이후에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가짜뉴스, 그리고 군 관계자나 경찰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경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에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가 진실이냐? 따지고 보니 그게 민주당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이 붙었고 민주당이 살살 꼬신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려라.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라. 그럼 우리가 너네를 공익 제보자로 지정해 주겠다. 실제로 민주당이 곽종군 특정사령관을 공익 제보자 지정해 주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은 이유여와를 불문하고 우리 군을 이끄는 장군들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유튜브를 촬영하거나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군기 빠진 모습으로 민주당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가짜뉴스의 발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광풍이 일방적으로 휘몰아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측에서도 마냥 수사와 재판과 지금의 법적 과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측의 계획도 나름대로 있다. 그리고 자꾸 이걸 내란으로 몰아가고 내란 확정을 짓는 언론사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건 내란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라는 것을 어쨌든 기사 한 줄이라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는 좋은 뜻을 가지고 석동현 변호사가 나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다 일리가 있는데요. 어쨌든 덕분에 대통령 측의 입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란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법정에 나설 거다.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생중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사로 많이 나오긴 했으니까요.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잠깐 댓글 소개해드리면 꿈을 품따님, 장최고 국힘으로 빨리 돌아오세요. 네, 제가 뭐 거기서 최고위원을 했고 이 정부를 만들었는데 다른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한동훈이 물러났기 때문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굉장히 당이 혼란스럽고 비대위가 들어서는 국면에서 너무 서두르다가 또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보고 비대위가 구성된 이후에 그 문제를 논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웬만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직자보다 더 많이 방송하면서 우리 정부와 또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장해찬 복당해야 된다. 네, 이런 글이나 문자도 많이 올려주시고 보내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으로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도 뭐 댓글로 지적하고 계시지만 석동현 변호사가 막 달변은 아니죠. 유창하게 말을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뭐 질책하는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의 국민들은요, 그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석동현 변호사의 라이브를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라이브 조회수가 뭐 몇십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석동현 변호사가 밝힌 입장이 이렇게 기사가 되어서 네, 온라인 포털에 올라오고 신문에 실리는 것. 사실 대다수의 정치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 그리고 막 정치방송이나 유튜브를 찾아보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챙겨보는 분들은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뜨는 이 온라인 기사로, 또 우리 아시아투데이 같은 신문 지면에 실리는 기사로 정치권 소식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걸 라이브로 보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시고 뭐 질책하시고 제가 그거 다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교감하면서 오늘 낸 입장이 기사화가 많이 됐다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내용 소개에 앞서서 퀸님이 슈퍼챗으로 찐보스 일당백으로 똘똘 뭉칩시다. 장채고 항상 응원합니다라고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릴게요. 12월 3일에 선포되었던 비상경험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그러니 당연히 동의하지도 않는다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고요. 대통령의 현재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국민 눈높이 하니까 누가 생각나나요? 오락가락 말을 바꾸다가 결국 20년 상사이자 형님의 등에 칼을 꽂고 탄핵을 찬성해서 밀어붙이고 대통령 보고 내란을 자백했다고 말한 한동훈이 즐겨 쓰던 말이 국민 눈높이죠. 하지만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 국민 눈높이를 적용하지 않는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석동현 변호사가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이건 내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이걸 내란 자백이라고 말했던 한동훈을 의식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내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생각할 이유가 없다.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는 것이고, 대통령은 국가 비상상태로 보고 계엄 선포를 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준전시거나 또는 국가의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되는 비상사태가 전제여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계속되는 정보관료 탄핵과 예산안을 완전히 삭감한 것 등 이것이 정상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행정과 사법 치안 기능 마비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이 판단이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 이 판단이 정치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뭐 일부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통령의 통치권자의 판단 자체가 그대로 유죄가 되고 내란이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너무나 건너뛰어야 될 단계가 많다라는 점, 그 부분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으니 집무실을 못 나간다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생활하는 관저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중지를 모으고 생각을 구상 정도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실 직원들의 조력과 보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실 직원들도 그러면 다 직무가 정지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통령실 직원들은 정상 출근하면서 정부 부처, 지금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총리실과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협업을 하고 우리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원래 추진하던 주요 정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가 가결되고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드리거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은 지금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죠? 대통령은 대통령실도 못 나가고 대통령실 직원들의 보좌를 받을 수 없는데 대통령실 직원들은 계속 출근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차제에 저는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통과되더라도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정지가 아니라 직무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직무정지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또 일부 재판 같은 경우는 1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직무정지가 되면 우리나라가 보는 피해 너무 막심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탄핵에 대한 최종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에 복귀하게 해달라는 직무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했습니다. 저는 이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대통령 직무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탄핵이 최종 인용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도 만약 신청한다면 헌재에서 저는 인용해 주는 게 법리에 맞다고 봅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런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가처분 신청을 안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만 여러분 그냥 국회가 마음먹고 탄핵만 하면 헌법재판소 판결 세워라 내워라 언제 내릴 때까지 그냥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탄핵은 탄핵이고 그게 최종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소임과 직무는 다 하는 게 우리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무분별한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유도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한 보완돼야 될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퀸님이 또 슈퍼챗으로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장해찬 최고 비대위 합류해서 최전방 공격수로 싸울 수 있게 글 많이 올려주세요라고 네,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다양한 응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뭐 잠깐 딴 길로 세자면 우리가 뒤에도 말할 건데요. 저 개인 의견입니다만 만약 국민의힘 비대위에 젊은 피가 필요하다면 저는 박충권 의원 한번 중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랑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이런 사이는 전혀 아닌데요. 젊고 신원 서판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는 투쟁력,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누가 저보고 비대위에 젊은 사람 필요한데 추천 좀 해달라 그러면 저 자신보다는 이번에 우리가 탈북자 출신의 스타 정치인 한번 키워보자. 젊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맨날 눈치나 보고 민주당 편인지 우리 편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 소장파로 띄워주지 말고 제대로 민주당과 싸우는 전투력 만땅인 박충권 의원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야당 190명이 막 소리치고 항의하는데도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지금 간첩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하는 그 박충권 의원. 또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보고 당신들 내란 동조범이야 하니까 박충권 의원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네가 헌법재판소야? 닥쳐! 아우 진짜 목처럼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비대위에 젊은 피가 필요하다면 뭐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김재섭 의원 이런 사람들 식상합니다. 너무 정치권에서 소무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보수를 결집시키는데 적절한 카드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박충권 의원 같은 젊은 피를 국민의힘 비대위가 중용해서 제대로 한번 스타로 만들고 키워봤으면 한다라는 개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슈퍼챗으로 질문이 나와서 제가 잠깐 옆길로 새서 박충권 의원 추천한다는 이야기 했고요. 국민의힘 비대위 이야기는 나중에 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석동현 변호사가 밝힌 입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로 이제 검찰 사건이 이첩이 되었죠.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 대통령께서 응할 생각이 있느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오늘 27일 1차 변론 준비 기일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이 질문에는 석동현 변호사도 원론적으로 일단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식적으로 구성되고 그 이후에 입장 발표나 대응 기조에 대해서 밝힐 것이다. 지금 너무 앞서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직 변호인단 구성도 완료가 안 돼서 법적 절차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기 좀 이른 단계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몇 년 넘게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은 기본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 안 받고 재판 기피 신청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이재명이 저렇게 버젓이 야당 대표다, 차기 대선 주자다 떵떵거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에요. 지금도 직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거부하지 않고 변호인단 구성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뿐인데 그 며칠 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안 밟는 것처럼 뭐 재판이나 이런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처럼 호도하는 게 참 문제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대통령을 몰아가는 그야말로 야당 위주의 이재명 위주의 시각이고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지금 해피데이님도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조국 5년 걸렸다. 그렇죠. 조국은 그 간단한 사건 재판받고 확정되는데 5년을 썼어요. 5년을.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구성되고 나면 충분히 원론적으로 일정이나 대응 기조를 밝힐 거라고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법치를 원칙으로 생각하는 분이라면서 이 사태 성격상 대통령께서 당신의 대통령의 생각과 견해, 소신을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직접 하실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누구의 이야기, 변호인들의 입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이자 통치를 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어떤 부분에서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행정부와 사법부 치안기 등이 다 마비된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것이 내란이나 폭동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 따라 국회가 해제를 결의했을 때 이걸 또 순순히 받아들였는지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호소력 있게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나와서 변론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게 생중계가 돼야 돼요. 대통령이 재판관들 앞에서 변론을 하는 모습이 생중계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언어가 그대로 국민들께 전달된다면 여러분 유튜브로 따지면 조회수 1000만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100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 합하면 조회수 1000만 나오겠죠? 그게 뉴스로 생중계되면 시청률 뭐 30% 40%는 그냥 넘겠죠? 그러면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 대통령이 저런 생각이었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라고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있었던 대국민 담화는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생중계 송출로 내보냈지만 탄핵 심판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를 하고 호소하는 변론을 하는 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변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반드시 생중계가 되도록 헌재를 압박해야 됩니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자기들이 뭐라고 밀실에서 자기들끼리만 이 판단을 내린단 말입니까? 그리고 정말 공정한 재판 과정이라면 이걸 생중계하지 않을 이유가 단 1이라도 있나요?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한다면 생중계하자고 했을 때 재판부가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나중에 녹화된 걸 공개하겠다.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에 들어간 방청객이나 기자들이 대통령의 여러 이야기 중에 일부분만을 왜곡하고 발췌하고 앞뒤 맥락을 다 잘라서 기사 다 내보내고 또 이상한 프레임으로 대통령 공격한 다음에
시간 다 지나서 녹화본 공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중계를 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언론이 장난치는 것에 속지 않고 대통령의 본뜻을, 그 진정성 있는 솔직한 호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이 직접 보고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중계에 대한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 헌법재판소 3명의 임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선을 긋고 진지를 구축해서 맞서 싸워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헌법재판소 생중계하라는 요청도 우리가 여기서 뜻을 나누고 의견 일치를 이뤄서 여기저기 댓글 남기고 글 올리고 하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문자 많이 보내면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6인으로 해야 된다는 거, 국민의힘 정치인 아무도 이야기 안 꺼내던 거 제가 최초로 언급하고 방송에서 페이스북에 입장 내고 여러분이 문자 많이 보내고 글 올리고 해서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식 입장으로 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생중계하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가면, 우리가 문자 보내면, 우리가 게시판에 글 올리고 댓글 달면 충분히 여론이 형성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움직여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강하게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헌재가 뭔가 캥기는 게 있지 않다면, 떳떳하다면 생중계를 반대할 논리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슈를 선점하는 것부터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 생중계를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또 슈퍼챗 소개해 드릴게요. 최명희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내란 상설특검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 23명의 이름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이 내란 특검에 찬성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입니다.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희상, 김재섭, 김태호, 김영동, 박수민, 박정아,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호, 한지아. 이 23명이 높은 확률로, 아주 높은 확률로 이 중에 12명은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고, 찬성표에 집계되진 않았지만 기권이나 무효표가 10몇 표 나와서 합치면 23표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졌겠네요. 이 23명의 이름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려주신, 또 슈퍼챗 보내주신 최명희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쯤이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석동현 변호사의 짧은 질의응답이 아니라 다음 주에는 김홍일 전 위원장이 아마 그 변호인단 중에서 언론 브리핑을 담당하는 공보 담당도 지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좀 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소식도 좀 더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생신을 맞이해서 지지자들이 대통령실로 편지를 많이 전달했다고 해요. 무려 2,000통의 편지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 화환이 줄지어 길을 이루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께 그런 수천 통의 편지가 전해졌다는 뉴스도 결국에는 여론전에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로 접수된 그 편지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아무리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도 단순한 편지 전달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너무 법 해석을 좀 너무 협소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저 근처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달된 꽃바구니나 케이크 같은 경우는 경호처 직원들은 지금도 대통령을 보좌하고 경호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로 접수된 편지는 전달은 안 되었습니다. 다만 2,000통의 편지가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 많은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군과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이 오염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고요. 또 이게 졸속으로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진행된 탄핵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이걸 시간 끌기나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입장까지도 밝혔네요.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에 동의하지 못한다. 이 탄핵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 여기까지 전하고요. 지금 2부에서는 나라를 구할 책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한덕수 총리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가 열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6대 악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거부권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부권이란 단어를 민주당에서 의도적으로 막 퍼뜨려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람, 불통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로 만들려고 민주당 정부일 때, 문재인 정부일 때는 이게 나라 망치는 거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지들도 다 알아. 얘네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는 나라 망치니까 통과 안 시켰던 악법들을 윤석열 정부 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차피 대통령이 제의 요구할 거 알면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거부라는 단어를 써서 대통령의 불통 프레임, 독선 프레임을 강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제의 요구권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의결해달라. 국회가 제의를 해달라. 그래서 저도 편하게 제가 가끔씩은 거부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 모두가 이 프레임 전쟁에서 좌파들에게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거부권보다는 제2요구권이라는 단어를 일부러라도 조금 더 자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2요구를 행사한 법안은 6개입니다. 우선 농업과 관련된 법안이 4개입니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입니다. 그리고 국회법과 국회직원감정법 2가지인데요. 이건 사실 이미 우리가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잠깐 직무정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권한대행이 대통령처럼 제2요구권을 쓸 수 있느냐, 이게 좀 쟁점으로 떠올랐고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이거 제2요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탄핵시키겠다고 막 으르렁거리고 협박을 했죠.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뚝심을 지켰습니다. 권한대행이 내 마지막 공직이다. 나 탄핵당해도 상관없다. 라고 주변 측근들에게 밝혔다던데 정말 나라를 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걸 실시간, 아침에 방송하면서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제2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하고자 한다라고 낮은 자세이지만 분명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곡법 등 농업과 관련된 4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법안에는 남는 쌀을 정부가 무조건 의무 매입하게 하는 독소 조항 등이 있는데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양곡의 시장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 가격 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돼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또 정부의 한정된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쌀 의무 매입 제도와 양곡 가격 안정제 시행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면 스마트팜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농업 농촌 투자를 매우 어렵게 할 것이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시행되면 농산물 생산이 가격 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다.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미래 농업 농촌을 위한 재원 배분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재해보험법도 말은 좋아 보이지만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넘어서 재해 이전의 생산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양곡법 등과 농업법이 통과되면 우리 농촌의 경쟁력이 다 죽게 됩니다. 이제는 그냥 묻지마 쌀농사만 짓게 돼요.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안정제에 등록되지 않은 품목은 아무도 안 지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농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모두 쌀농사, 벼농사에 집중하게 되면서 또 이 쌀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1년에 무려 3조에 가까운 돈을 내야 되면서 우리 정부의 재정으로 스마트팜이나 청년농부 육성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돈이 쌀 의무 매입하는데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업의 미래, 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다 라는 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2요구를 뚝심 있게 결정을 했고요. 진짜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또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이 중에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안건 심사와 청문회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해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 개인정보 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 그리고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제가 근 몇 년 동안 많은 악법을 봤습니다. 이 농촌과 관련된 양곡법도 그렇고요. 방송국을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겠다는 방송법도 악법이지만 진짜 역대급 악법이 바로 민주당이 이번에 통과시킨 국회 증언감정법입니다. 네. 국회 증언감정법. 이게 통과되면요.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하죠. 국정감사가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국회에서 동행명령장을 체포영장처럼 발부하면 우리가 뭘 하고 있든 무조건 다 국회에 강제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아무리 바빠도 가족들 사이에 중요한 일이 있어도 1년 전부터 계획해온 해외여행을 가도 1년 365일 중에 국회가 청문회 열어서 동행명령장 띡 발부하면 강제로 국회에 나와야 돼요. 국회가 검찰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어떤 이유로도 거부를 못하게 했어요. 이건 뭐냐? 민주당의 좌파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는 진보당이나 사회 민주당인가요? 완전 옛날 통진당 떨거지들도 있죠. 그 좌파 국회의원들이요. 삼성에다 대고 너네 반도체 공정 관련된 기밀 자료 가져와라고 하면 삼성이 그거 거부 못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이유로도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어요. SK 하이닉스에 너네 영업기밀 가져와. 갖다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삼성과 SK의 영업기밀이 국회 자료 제출되면 그게 보안이 유지될까요? 그 민주당과 좌파 국회의원들과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세력으로 그 영업기밀들, 기술 보안 등이
줄줄 유출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이런 영업기밀들이 중국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국방부와 국정원한테도 군사안보, 군사기밀 아무거나 다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어도 거부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 군사기밀이 북한한테는 안 넘어갈까요? 중국한테 안 넘어갈까요? 참 놀랍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켜 놓은 겁니다. 덜커덩. 이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다면,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버티지 않았다면, 이거 통과되면요, 대한민국 기업과 군사 안보 전체가 민주당 소나기에서 놀아나게 생긴 거예요. 이거 정말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요, 목숨 걸고 막아내야 되고 피 튀기게 여론전 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정말로. 이거를 어떻게 제의 요구를 안 합니까? 어떻게 거부를 안 합니까? 이거 제의 요구 안 하고 거부 안 하는 사람이 저는 오히려 내란에 준하는 범죄 혐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기업의 영업기밀, 군사안보 국회에서 요구만 하면은 이게 참 웃기잖아요. 어떤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다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정말 많은 악법을 봤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역대급 최악의 법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행스럽게도 본인이 탄핵도 불사하겠다면서 제2요구권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또 반발하고 난리치겠죠. 그리고 오합지졸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제대로 3분의 2가 모여서 이걸 부결시키는지, 네,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국회 증언감정법은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국회, 특히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모든 군사안보 시설을 다 자기들 손아귀에서 들여다보는 그 민주당 국회 독재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탄핵 반대, 헌법재판관 임명에 우리가 전선을 치고 싸워야 되지만, 헌재 생중계까지도 본질적으로는 이 국회 감정증언법 개정안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니나 다를까 한덕수 권한대행 보고 내란 수개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라면서 입에 담기 힘든 막말로 비난과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장담 하나 할게요. 민주당 죽어도 탄핵 못합니다. 사실 우리 보수지형이 봤을 때는 탄핵하라면 해라. 탄핵해주면 더 좋아요. 일단 대통령을 탄핵해놓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국민들이 야, 저 민주당 진짜 탄핵 중독 정당이네 라고 역풍이 불겠죠. 그리고 그 탄핵 과정에서 20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겠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권한대행에 대행이 들어서면 권리가 더 줄어드는데, 권한대행도 못하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탄핵시키면 이제는 권한대행의 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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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까지 나올지 몰라요. 이 무슨 코미디입니까? 못합니다, 민주당. 협박만 하지. 설령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12월 31일에 내란 상설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위헌적 특검이라고 거부를 해도, 제2요구를 다시 해도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시도 못합니다. 역풍이 두려워서. 그리고 설령 민주당이 헷가닥해서 탄핵 시도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호재이고 한덕수가 국가를 살린 영웅이 되는 길입니다.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넘어가면, 그러나 입만 열면 탄핵으로 협박하는 이 탄핵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게 약도 없어요. 법으로 치료해야 돼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말했죠. 탄핵이 기각되면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 법안을 여야가 같이 발의하자. 물론 민주당이 동의 안 해줄 겁니다. 동의 안 해주겠지만 그만큼
민주당의 탄핵 중독을 환기시키는 메시지인 거죠. 지금 감사원장도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 중앙지검장도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방통위원장 마찬가지고요. 법무부 장관 마찬가지예요. 행안부 장관 탄핵시켜버리니까 이상민 장관이 자진 사퇴했죠. 국방부 장관 탄핵시키니까 직무정지되니까 자진 사퇴했잖아요.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수사기관 마비로도 넘어가잖아요. 헌법기관인 감사원도 마비시켰잖아요. 나중에 사법부, 판사, 대법관들은 마비 안 시키겠습니까? 수수님, 마누라도 탄핵할 탄핵당. 참 이게 블랙 코미디입니다. 어제는 누가 그런 댓글 달았죠. 국민도 탄핵하겠다고. 그러니 이런 무분별한 탄핵에 국회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 탄핵이 기각되면 너네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라. 이 법안이 실제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오죽하면 권성동 대표가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겠습니까? 마토님, 나는 언제 탄핵하려나. 그러게요. 네. 오죽하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탄핵 기각 시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불가능하다면 탄핵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면서 행정부가 마비되지 않도록 탄핵 인용 판결이 떨어지기 전에는 직무를 계속 하게 하는 것이 저는 국가의 행정 기능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가결만 되면 직무 정지가 돼버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장관들 다 탄핵시키면 국무회의도 못 열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도 적극 활용이 되어야 되지만 탄핵 즉시 직무 정지가 되는 것이 과연 헌법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우리나라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란내란거리는 민주당이나 좌파 언론들이 그 원칙을 어기고 있는 거고, 자기들은 이재명이 전과도 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나왔잖아요. 재판받고 있잖아요. 측근들 다 유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무죄 추정 원칙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범죄자라 부르지 말라 하잖아요. 이재명이 지금 직무를 하잖아요. 대선도 나오겠다잖아요. 3심 확정이 안 되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탄핵 소추가 되는 공직자들한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무죄니까, 무죄 추정을 해줘야 되니까 직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나라 헌법의 원칙에 맞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런 상식을 다시 되새겨야 할 정도로 민주당의 무도한 탄핵 릴레이가 임기 내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25명이에요. 25명. 임기 2년 반 지나가는 동안 한 달에 한 명씩 탄핵을 시킨 거예요. 한 달에 한 명씩. 여러분이 보시기에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이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질책받을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슈 선점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무엇보다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반대라는 당의 공식 입장을 딱 내세우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응원하고 잘하는 건 잘한다 칭찬하면서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서 하던 비대위 이야기 제가 짧게만 하고 정리를 하면 김재섭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오보입니다. 일부 그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지만 자기들이 분위기 잡으려고, 바람 잡으려고 그거를 기사를 내고 퍼뜨린 겁니다. 그게 전혀 공식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힘에 90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했는데 당론을 어기고 탄핵 찬성한 사람을 비대위에 넣게 되면 국민의힘의 수많은 당원과 의원들을 다 바보로 만드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건 전혀 옳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젊은 사람이 필요하고 참신한 피가 필요하면 아까 제가 말한 박충권 의원, 그런 젊은 피를 좀 기용해서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젊은 정치인이지만 젊다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김재섭 의원이 민주당과 싸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민주당과 싸우는 설전으로 화제가 되거나 뉴스에 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죠.
왜 민주당이랑 안 싸우고 우리 당 안에서 보수 진영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면 소장파다 뭐다 해주면서 우쭈쭈 해주고 민주당 190명한테 맞서서 지지 않고 지금 내가 간첩 이야기 하잖아 조용히 하고 들어 이렇게 말하는 박충권 의원 같은 사람들은 안 띄워주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 멀쩡한 정당, 정말 보수 가치를 수호하는 정당이 되고 민주당과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 민주당을 이기고 민주당과 싸우는 사람을 비대위원으로 만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김재석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왕따나 마찬가지인 조경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박충거 같은 사람들 우리가 좀 키워보자. 탈북자, 젊고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전투력도 있고 그 누구보다 보수의 가치를 잘 알고 있죠. 북한이 싫어서 왔으니까. 북한이 싫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민주당 하는 걸 보면 와 내가 이거 탈북도 했는데 내가 지금 왜 저런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당 같은 놈들이랑 싸워야 되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싸우는 거겠죠. 이런 사람 좀 키워보자. 제가 오랜만에 젊은 정치인 중에 가능성을 본 게 박충권 의원이에요. 저 밥 한 번 먹은 적 없어요. 차 한 잔 마신 적 없어요. 방송 끝나고 그냥 1초 인사하고 한번 스쳐 지나간 게 전부예요. 아무 인연도 없습니다. 개인 번호도 없고. 가능성이 보이고 그런 인물을 키워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토님 슈퍼챗으로 예찬 형님 오늘 특히 시원하시네요. 민주당의 악법 악행 알려야 됩니다. 네. 아까 제가 국회 감정법 이야기했죠. 국회 증언감정법 이거 진짜 역대급 악법이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많은 여론전에 나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싸워주시기를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2천여 명 가까이 정치펀치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매일 월화수목 오후 2시 장예찬의 정치펀치가 아시아투데이 TV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혼자 1시간을 꽉 채우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다른 데서 못하는 좀 깊이 있는 이야기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정치펀치에서 많이 풀어내거든요. 법안에 대한 설명, 어제도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재 임명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쭉 이야기했고 네. 오늘도 한덕수 총리가 거부한 여러 법안 중에서 국회 감정증언법 이게 얼마나 심각한 악법인지도 설명해 드렸고요. 좀 깊이 있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장예찬의 정치펀치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김에 홍보를 좀 하자면 우리 아시아투데이 주필인 고성국 박사님의 고성국TV 라이브가 평일 이제 8시부터 10시로 시간대가 옮겨져서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저의 배짱남매 배승희 변호사의 따따붙다도 아침 10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고성국 박사님 방송 딱 보시고 끝나면 바로 배승희 변호사 방송 보시고 그리고 점심 드시고 오후 2시에 장예찬의 정치펀치 보면 딱 맞는 스케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치펀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월화수목 오후 2시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